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국제선 여행객의 10명 중 1명은 저가 항공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세계그룹이 올해 사상 최대 규모인 3조 3,500억 원을 투자해 내수 살리기에 앞장선다는 방침입니다. 세정 패러다임이 납세 후 검증에서 과세 자료 사전 제공을 통한 자진 납부 극대화로 바뀝니다. 다음 달 새 아파트 입주 물량이 1월보다 9.1% 줄어들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스위스 중앙은행의 고정환율제 폐지 소식에 코스피가 1880선까지 밀렸었는데요. 하루 만에 1900선을 회복했습니다. 22일에 있을 ECB의 통화정책회의에서 양적 완화책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마감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증권부의 강광우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기관의 매수 속에 코스피가 1900 위로 올라왔다고 하는데요. 월요일 자세한 마감 시황 들어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가 기관의 순매수에 힘입어 1900선을 회복했습니다. 오늘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77% 상승한 1902.62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지난 16일 스위스 중앙은행의 최저 환율제 폐지 결정으로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며 급락했던 코스피는 국제유가 급반등에 따른 영향으로 거래일 기준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투자 주체별로는 기관이 1,709억 원을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반면 장 초반 기관과 동반 순매수에 나섰던 외국인은 오후 들어 순매도로 돌아서면서 340억 원을 내다팔았습니다. 개인도 1,436억 원을 팔아치웠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건설업이 3.27%로 가장 크게 올랐으며 화학도 유가 반등으로 상승했습니다. 기계, 전기전자, 운송장비도 강세를 보였으며 그동안 낙폭이 컸던 증권, 은행 등 금융주도 올랐습니다. 반면 섬유유복은 2.93% 하락해 가장 많이 떨어졌으며 비금속 광물도 1% 이상 하락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서는 삼성전자가 전거래일 대비 2.05% 상승한 134만 3천 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KB금융, 신한지주 등 은행주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면 삼성그룹 지배구조 관련주로 분류되는 제일모직, 삼성 SDS는 하락해 시총 상위주 중에 가장 낙폭이 컸습니다. 네, 한편 태양산업은 대규모 화재로 주가가 급락했다고 하는데요. 피해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예상 복구 기간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네, 썬연료로 국내 부탄가스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태양산업이 대규모 화재에 급락했습니다. 태양산업은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전거래일 대비 7.06% 하락한 9,34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태양산업은 이날 공시를 통해 최근 발생한 화재로 생산이 중단된 라인의 매출액이 1,000억 원 규모로 지난 2013년 매출액의 약 50%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태양산업이 밝힌 피해 복구 예상 기간은 6개월 이상으로 당분간 생산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태양산업 관계자는 관계회사인 세안산업을 24시간 가동해 부탄가스 매출액을 보전할 계획이라 내수에는 큰 지장이 없다면서도 수출 물량의 경우 일부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맥스부탄 브랜드로 부탄가스 업계 2위 기업인 대륙제관은 경쟁사의 생산 차질 소식에 가격 제한폭까지 오른 6,68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증권부의 강광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저비용 항공사의 성장 속도가 놀랍습니다. 한국공항공사 통계에 따르면 불과 4년 전만 해도 국제선 여행객 100명 중 1명이 저가항공을 이용했는데요. 지난해에는 무려 10명 중 1명이 저가항공을 이용했다고 합니다. 가파른 수요 증가에 저비용 항공업계는 자회사를 설립해 서비스를 강화하고 신규 노선과 항공기를 도입하면서 전성시대를 맞을 채비를 하고 있다는데요. 정은규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한 해 인천국제공항 이용객은 4,551만 명이었습니다. 이는 한 해 전인 2013년 대비 9.7% 늘어난 것으로 공항 개항 이래 최대 기록입니다. 이 중 국제 여객은 4,490만 명으로 전년 대비 10.1% 늘어 역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저비용 항공사들의 성장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대형 항공사를 이용한 여행객 수는 전년 대비 한 자릿수 늘어나는 데 그친 반면 저비용 항공사들의 경우 최대 5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2010년 초까지만 해도 1.7%에 불과했던 국적 저비용 항공사의 국제선 여객 분담률도 9.6%로 크게 늘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항공 유류 할증료가 크게 낮아지면서 작은 부담으로 해외로 여행을 떠나려는 사람들이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저비용 여객의 가파른 수요 증가에 저비용 항공사들은 물론 대형 항공사까지 공급량과 서비스 질 높이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기존 에어부산에 이어 가칭 에어서울을 설립해 저비용 항공사 2개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인천, 김포공항을 기점으로 일본행 국제 노선을 새로 개설할 계획입니다. 이스타항공은 탑승 수속과 발권, 예약 등을 맡는 공항여객 서비스 자회사 이스타포트를 설립했습니다.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그동안 외부 업체를 통해 운영하던 여객 운송 부문 업무를 자회사로 돌린 것입니다. 이번 이스타포트 자회사 설립으로 항공사와 연계한 교육 훈련과 효율적인 인력 운용으로 최상의 공항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선 확대도 줄을 잇고 있습니다. 제주항공은 최근 부산 괌 노선 독점 취향에 이어 다음 달 대구 베이징 노선을 만들 계획입니다. 진에어는 국내 최초로 하와이 진출을 선언했습니다. 항공기도 늘어납니다. 진에어는 올해 하와이 취항을 앞두고 장거리용 4대를 포함해 6대가량의 항공기를 새로 들여올 예정입니다. 이 밖에 제주항공은 연말까지 4대, 이스타항공과 티웨이 항공도 올해 안에 1대에서 3대의 항공기를 새로 들여올 계획입니다. 올해 저비용 항공사의 연간 국제선 여객 분담률은 사상 처음으로 10%를 훌쩍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주항공과 에어부산 등이 올해 기업 공개를 앞두고 있어 이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훈규입니다. 신세계그룹이 창사 이래 최대 금액인 3조 3,500억 원을 투자해 정부 내수 살리기에 적극 나섭니다. 특히 복합 쇼핑몰과 온라인 사업에 집중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한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역대 최대 규모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소비 침체와 영업 규제가 맞물린 난국에 맞서 정면 돌파를 선택한 것입니다. 신세계그룹은 이마트 본사에서 그룹 임원 워크숍을 열고 올해 투자 규모를 역대 사상 최대인 3조 3,500억 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투자액 2조 2,400억 원보다 1조 1,100억 원, 약 50% 늘어난 금액입니다. 이번에 투자 계획을 늘린 것은 미래성장 동력 발굴도 있지만 지금 몇 년 동안 유통업계가 좀 어렵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내수 경기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 때문이고요. 이번 투자는 지난해 신세계가 내놓은 비전 2023이 현실화됐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지난해 초 신세계는 2023년까지 투자 31조 4천억 원, 고용 17만 명, 매출 88조 원을 달성하겠다는 비전 2023을 발표하고 10년 동안 매년 3조 원을 투자해 내수 경기를 활성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투자는 복합 쇼핑몰과 온라인몰에 집중합니다. 우선 경기 하남, 고양 삼송, 인천 청라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외형 복합 쇼핑몰과 동대구 복합 환승센터,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증축, 센텀시티 추가 개발, 김해점 신축 사업에 주력할 예정입니다. 온라인몰 강화에도 나섭니다. 신세계는 지난해 이마트몰과 백화점몰을 하나로 묶은 SSG.com을 만들었습니다.
또 모바일로 쇼핑하는 사용자들이 증가하면서 기존에 선보인 SSG 어플리케이션도 업그레이드 시킬 예정입니다. 오는 2020년까지 이마트 온라인 물류센터를 6개 세우고 오프라인 유통기업의 강점인 물류를 통해 기존 온라인 쇼핑몰의 한계를 극복한다는 전략입니다. 신세계그룹은 파트너사인 미국의 사이먼 프로퍼티 그룹과 50대 50 지분의 합작사인 신세계 사이먼을 설립하고 유통업체 중 가장 먼저 아울렛 업계에 뛰어들었습니다. 신세계그룹이 지난 2007년부터 선보인 아울렛 중 방문자 수가 높은 여주 프리미엄 아울렛은 올 3월 중 확장 개장할 예정입니다. 여주 프리미엄 아울렛은 현재 약 8,000평 규모에서 2배 늘어난 16,000평 규모로 다시 태어납니다. 신세계는 이번 공사로 방문자 수도 늘어 지난해 600만 명에서 올해는 800만 명 이상 다녀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신세계그룹은 아울렛 매장 증축을 통해 현재 사이먼 프로퍼티 그룹이 운영하는 미국 뉴욕의 우드버리 커먼, 일본 동경의 고텐바 프리미엄 아울렛처럼 글로벌 쇼핑 관광지로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지난해 말 505점을 돌파한 편의점 위드미 사업에도 초점을 맞출 예정입니다. 신세계그룹이 공격적인 경영을 통해 침체된 내수 경제를 살릴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한지입니다. 현대 엔지니어링이 올해 경영 목표를 수주 11조 원, 매출 7조 원으로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현대 엔지니어링은 작년 4월 현대 엠코어 합병 후 시공 능력 순위 10위에 진입했습니다. 특히 해외에서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인 우즈베키스탄 칸딤 가스전 개발 프로젝트를 20억 1천만 달러에 수주하는 성과를 냈습니다. 또 국내 주택시장에서는 서울 서초와 위례 신도시, 용인 서천지구 등에서 완판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이에 따라 현대 엔지니어링은 외형 성장에 걸맞은 질적 성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하고 올해 경영 방침을 글로벌 선도 기업으로의 성장을 위한 사업 역량과 기술 경쟁력 강화로 정했습니다. 올해 경영 목표를 달성하고 경영 방침을 실현하기 위해 사업 수행 역량 강화, 글로벌 시장 개척 등의 전략 과제를 선정했습니다. 세부적으로 우즈베키스탄 칸딤 가스전 개발, 알제리 디젤, 비스크라 발전소 등 해외 대형 프로젝트들이 본격화함에 따라 사업관리 역량을 제고하고 국내 중소협력업체와의 해외 동반 진출 기회를 확대키로 했습니다. 또한 유가 하락으로 인한 산유국 발주 감소, 미국의 양적 완화 종료에 따른 신흥국 성장 둔화 등 불확실한 대외 경제 여건을 타개하기 위해 새로운 글로벌 시장을 개척하는 동시에 CIS 국가 등 전략 거점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유지할 수 있는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세정 패러다임이 납세 후 검증에서 납세 자료 사전 제공을 통한 자진 납부 극대화로 바뀝니다. 이는 탈세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고 자진 납세를 유도해 세수를 확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세청은 오늘 세종청사에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임환수 국세청장, 전국 관서장 등 297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관서장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2015년도 국세행정 운영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국세청은 우선 국가 재정 수요를 원활하게 조달하기 위해 성실 납세 유도를 올해 국세 행정 운영의 최우선 목표로 삼아 과세 자료를 사전에 납세자들에게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지하경제의 숨은 세원을 발굴하기 위해 임시조직인 지하경제 양성화 총괄 TF는 정규 조직화했습니다. 이를 통해 명의 위장과 고액상가, 주택임대업의 탈세 등 고질적인 과세 인프라 사각지대를 양성화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방침입니다. 국세청은 납세 편의 차원에서 전자세금 계산서와 현금 영수증, 연말정산 간소화 등 8개 국세 서비스 사이트를 하나로 통합하고 납세자 개인 계정인 마이 NTS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특히 올해에도 세무조사는 전년 수준으로 운영하고 중소기업의 조사 비율은 예년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 새 아파트 입주 물량이 1월보다 9.1% 줄어들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연초부터 학군 수요에 재건축 이주 수요가 겹쳐 전세값이 뛰고 있지만 전세난 해갈에는 다소 부족할 전망입니다. 부동산 114는 2월 예정된 새 아파트 입주 물량이 전국 16,188가구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1월과 비교하면 9.1% 줄어든 수치입니다. 이를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이 23.4% 감소한 4,773가구, 지방은 1.4% 줄어든 11,395가구입니다.
부동산 114 관계자는 특히 서울은 예년 평균보다 줄어든 입주 물량에다 2월 16일부터 이주를 시작하는 서초, 한양 등 재건축 단지의 이주 수요와 막바지 학군 수요가 맞물리면서 전세 가격의 급등이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지역별 입주 물량을 보면 서울의 경우 신도리 마이파크 189가구, 용두 롯데 캐슬리치 311가구 등 500가구가 전부입니다. 경기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4,273가구가 입주민을 맞습니다. 동탄 2신도시는 2,082가구, 수원 호메실지구는 1,428가구 등 신도시 택지기구에서 새 집이 많이 나옵니다. 지방에서는 세종시의 입주 물량이 3,248가구로 지방 물량의 28.5%를 차지합니다. 이 밖에도 전북에서는 2,322가구가, 울산에서는 1,540가구가 각각 집들이를 합니다. 오는 22일 유럽중앙은행 즉 ECB가 통화정책회의를 하는데요. 여태껏 시장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양적 완화 즉 QE 정책의 발표가 유력하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 국제부 유병훈 기자 전화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22일 ECB 통화정책회의에서 기다렸던 QE 정책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도 궁금합니다. 네, ECB가 유로존 경기 부양을 위해 오는 목요일 통화정책회의에서 회원국의 채권을 매입하는 QE 정책을 선언할 예정이라고 주요 외신들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다만 채권 매입은 ECB가 직접 하지 않고 각 회원국 중앙은행들이 수행하는 것이 유력합니다. 최근 독일 주간지 슈피겔에 따르면 ECB는 각 회원국 중앙은행들이 국가 부채 총액의 20에서 25% 선에서 자국 국채를 스스로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QE 방안을 유력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는 지난 14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를 만나 이 같은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도 ECB가 이번 주 회의에서 최소 5천억 유로 상당의 QE 프로그램을 제시할 예정이라며 다만 채권 매입국들이 다른 나라 부채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손실로부터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그런데 당초 ECB 예상에서는 직접 ECB가 회원국의 채권을 사들이는 그러니까 미국 연준식 방안을 예상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조금 다른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ECB가 직접 회원국 채권을 사들이는 방식은 자칫 재정 불량 국가들의 신용 불량을 재정 우량국에 떠넘길 수 있다는 문제를 유발한다는 논란을 사왔습니다. 특히 유로존 내 가장 영향력이 센 독일이 그런 입장이었는데요. 드라기 총재가 이번 회의에서 일종의 차선책을 택한 이유는 재정 불량국들의 도덕적 해이를 질타해온 독일을 설득하기 위함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이 같은 QE 정책이 실제로 가라앉은 유럽 경제를 살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인데요. 중앙은행들이 대규모 국채를 매입하면 시중 금리가 하락해 기업과 가계의 이자 부담을 줄여주고 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해주는 순기능이 있지만 반대로 저금리의 시중 자금이 산업 투자 등 실물 경제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 유동성 함정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런 유동성 함정이라는 부작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드라기 총재가 QE 정책을 쓸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드라기 총재가 결국 QE 카드를 꺼내든 데에는 그나마 이 정책 말고는 다른 경기 부양 방안이 마땅치 않기 때문인데요. 유럽 경제는 지난해 11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년 대비 0.2% 하락하면서 5년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에 진입, 디플레이션 공포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QE마저 불발된다면 드라기 총재가 올해 상반기 중 퇴임할 수도 있다는 게 외신들의 진단입니다. JP모건은 드라기의 방안은 ECB의 재정 건전성을 훼손시키지 않으면서 투자국들을 국채 외에 다른 자산들로 이끄는 효과를 줄 것이라며 유로와 약세와 함께 경제 성장률 및 기대 인플레 상승 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ECB가 이번 정책회의에선 QE 선언만 하고 실제 국채 매입은 오는 3월부터 단행할 수도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국제부의 유병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는 21일에서 24일 세계경제포럼 연차 총회가 열리는 스위스 다보스의 중심가에 동해를 알리는 대형 빌보드 광고가 등장했습니다. 이번 광고는 동해는 아름다운 해변과 풍부한 해산물,
다양한 해양 스포츠 및 일출, 그리고 멋진 숙박시설 등을 갖추고 있어 휴가 때 모든 것을 즐길 수 있습니다. 정말 끝내줍니다. 라고 동해를 홍보했습니다. 새로운 글로벌 상황을 주제로 열리는 제45차 다보스 포럼에는 세계 각국의 정상과 총리, 장관, 대기업의 최고 경영자 등 유력 인사가 대거 참가할 예정입니다. 한국 홍보 전문가인 서경더 성신여대 교수는 포럼 참가자들이 볼 수 있도록 2015년 동해로 놀러오세요라는 주제로 가로 10m, 세로 2m 크기의 대형 빌보드 광고를 포럼이 열리는 중심가에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광고를 기획한 서 교수는 한국과 일본 사이의 바다 이름이 일본해가 아니라 동해라는 사실 자체를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해 관광을 주제로 홍보하는 것이 외국인들에게 더 자연스럽게 동해를 인식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 생각했다고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서 교수는 올해 다보스 포럼을 시작으로 세계적인 이목에 집중되는 대형 이벤트가 열리는 주요 도시를 직접 찾아 다양한 매체를 통해 동해 광고 캠페인을 더욱 활발히 펼칠 계획입니다. 미국 델라웨어주의 조 바이든 부통령 자택에 총격이 가해졌으나 당시 바이든 부통령 부부가 없어 피해는 없다고 CNN 방송이 18일 보도했습니다. CNN 방송은 차량 한 대가 전날 오후 8시 25분께 지나가면서 바이든 부통령 자택을 향해 총격을 가했다고 전했습니다. 백악관 비밀 경호국의 로버트 호백 대변인은 바이든 부통령 자택 앞을 빠른 속도로 지나던 한 차량에서 여러 발의 총이 발사됐다면서 이 차량은 당시 경호구역 밖 일반 도로를 지나던 중에 총을 발사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부통령의 자택은 일반 도로에서 수백 미터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호백 대변인은 당시 현장에 있던 비밀 경호국 요원이 총소리를 듣고 즉각 반응했으나 이미 그 차량은 매우 빠른 속도로 달아났다고 설명했습니다. 바이든 부통령은 애초 주말을 델라웨어 자택에서 보낼 예정이었으나 다행히 총격 사건 당시에는 집에 없었습니다. 비밀 경호국은 현재 주변 수색과 더불어 범인들이 쏜 총알이 바이든 부통령 자택 건물 등에 박혔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델라웨어주 뉴캐슬 카운티 경찰은 사건 발생 30여 분 후 주변을 지나려던 차량의 운전사를 체포했으나 이 사람이 총격 사건과 관련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나이지리아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반군 보코하람에 대한 국제적 공동대응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차드 수도에서 수천 명의 군중이 모여 파병 지지 시위를 벌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가장 반겨야 할 나이지리아는 시큰둥한 반응을 보여 공동 대응에 대한 기대감을 낮추고 있습니다. 무려 5km에 달한 시위 군중은 차드 국기를 흔들면서 프랑스어와 아랍어로 우리 영토에서 악의 세력을 몰아내자고 외쳤습니다. 칼주베 파히미 두베 차드 총리는 이날 시위는 보코하람에 강력한 경고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시위는 나이지리아 북동부와 카메룬 북부에서 테러를 일삼고 있는 보코하람과의 전쟁을 위해 대규모 병력이 은자메나를 출발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아프리카 최대 인구국이자 산유국인 나이지리아의 이슬람 신정국가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는 보코하람은 지난 3일 나이지리아 동북부 바가 지역을 공격해 약 2,000명을 살해하는 등 2009년 이후 13,000명 이상을 숨지게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보코하람으로부터 가장 심각한 위협을 당하고 있는 나이지리아는 차드 파병에 대해 미온적인 입장을 표시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나이지리아 국방부 대변인 크리스 울루콜라데는 우리의 작전에 대한 모든 지원은 환영하지만 진행 중인 작전에 따라야 한다고 다소 불편한 심기를 표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차씨입니다. 강원 북부와 경기 북부 지방에는 아직 5cm 정도의 눈이 쌓여 있어 이 지역으로는 퇴근길 빙판길에 유의하셔야겠지만 그 밖의 전국의 눈은 녹은 상태입니다. 큰 추위라는 뜻의 절기, 대안이 내일 크게 춥지는 않겠고요. 대기질도 오늘보다 좋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의 기온이 영하 5도로 오늘보다는 크게 떨어지겠지만 예년과 비슷해 크게 춥진 않겠고요. 한낮에는 서울의 기온이 영상 4도까지 오르는 등 전국이 예년보다 높은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큰 추위 없는 데다가 대기질도 오늘보다 좋아져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 보통 단계가 예상됩니다. 다만 늦은 오후부터 수도권 및 내륙 일부는 일시적으로 나쁨 단계를 보일 때가 있겠습니다. 이 시각 위성 영상입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방이 대체로 맑고요. 충청과 호남 일부 지방으로만 가끔 구름 많습니다. 내일 우리나라는 중부지방을 지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그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는 나절 예보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중부지방 대체로 맑다가 늦은 오후부터 점차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아침에 서울 영하 5도, 춘천 영하 8도, 대전 영하 6도로 다소 춥겠지만 예년과 비슷하겠습니다. 동해안도 대체로 맑다가 늦은 오후부터 점차 구름 많아지겠고요. 아침 기온 속초 영하 4도 예상됩니다. 특히 동해와 강릉은 화재 예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남부지방도 대체로 맑다가 늦은 오후부터 점차 구름 많아지겠고요. 아침 최저 기온은 전주 영하 4도, 광주 대구 영하 3도까지 떨어지겠지만 예년과 비슷하겠습니다. 서해와 남해상으로 점차 구름 많아지면서 내일 전해상이 구름 많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낮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예년보다 높은 기온 분포를 보여 큰 추위 없겠습니다. 다만 수요일과 목요일에 전국에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월 19일) 월요일 센 경제 현장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